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탁구장 구석에서 목을 매달고 쳐다보던 처녀 귀신.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생이라서 탁구를 할 시간이 없었지요. 우리 반에는 저처럼 탁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 4명 정도 있었는데 역시나 같이 할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탁구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시간은 촌만. 그렇게 우리는 탁구를 치고 싶은 욕망만 늘리는 이야기만 하다가 얼마 전에 결국 야자 마치고 1시간이라도 좋으니 탁구를 치러 가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가기로 결정한 장소는 우리 학교 밑에 아파트에 있는 탁구장. 아파트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저희 학교 야자 마치는 시간은 9시. 마치고 뛰어내려가도 10분이 소요되니 많아야 50분 정도밖에 못하지요. 그래도 그동안 쌓인 욕구가 너무나 많았던지 우리 반 탁구 4인방은 흔쾌히 그러기로 했고 결국 지난주 화요일에 야자가 끝남과 동시에 가방을 둘러 메고 탁구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여 9시 5분 친구들 중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없었지만 예전에 그 아파트에 살던 친구가 예전 주소를 대니까 탁구장 키를 주시더군요. 탁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랑 1시간 정도 탁구 치고 간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탁구를 쳤습니다. 한 20분쯤 쳤을까 친구가 친 드라이브가 아웃되면서 탁구장 구석으로 들어가더군요. 제 뒤에는 한 평이 될까 말까 한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 안에는 접혀서 세워진 탁구대 2개가 있었고 그걸 커튼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친 드라이브는 아웃돼서 세워진 커튼 밑으로 대구로 굴러갔던 거지요. 저는 공을 주우러 커튼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밤 9시 30분에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컴컴한 구석에 들어가는 게 묘하게 무섭긴 했지만 5m 이내에 친구들도 있으니 두려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공을 주우러 탁구대 밑을 보러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순간 하얀 못자락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섬뜩하여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천장에 목을 매단 채 나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잠시 동안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1초 만에 시야가 돌아오긴 했지만요. 역시나 착각이었을까요? 원래 없었던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 그 여자는 없었고 그 아래 친구가 친 탁구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공을 주워 가지고 나와서 게임을 계속했고 10시가 되어 경비 아저씨가 탁구장을 닫으러 오시고 친구들과의 탁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쯤 집에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안 계실 리가 없는데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해보았지만 불통. 약간 불안했지만 괜찮겠지 생각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크래프트에 들어가니 마침 Y라는 제 친구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맨날 저와 2대2 카오스 콤비를 짜서 하던 친구였죠. 바로 카오스를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30분이 되어가는 11시. 슬슬 게임 내 캐릭들 레벨이 무르익어 갈 무렵 호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지더군요. 매너 모드로 해놓은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괴한 노릇이었습니다. 발신지가 다름 아닌 우리 집이라고 떡하니 적혀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발신자를 바꿔서 보냈나?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니 어딘데 아직도 안 와? 어머니였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나는 집이고 혼자 있는데 발신자가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번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제하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집인데. 어머니는 뭔가를 말하시려고 했으나 전화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쩡하던 의식이 한순간 코드 뽑힌 전자기기처럼 픽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곳에 침대 위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 여긴 어디야? 병원이다. 좀 괜찮냐?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시겁했습니다. 어머니는 10시 30분에 제가 좋아하는 닭날개를 구워놓고 저를 기다리셨으나 11시가 되도록 제가 오지 않자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엄마, 나 집인데라는 말 한마디가 들리고 전화가 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 11시 10분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사건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같이 탁구를 했던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공주로 들어간 내가 오랫동안 안 나와서 들여다보니까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친구들은 경비 아저씨를 불렀고 경비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왔다고. 친구들도 어머니의 말도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 기억뿐. 친구들과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공주로 들어갔다가 시야가 흐릿해질 때 의식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기억은 모두 꿈. 그렇다면 어머니와 11시경 통화했던 건 뭐였을까요? 핸드폰을 봤지만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의 전화기에도 역시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저의 머릿속에는 통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동일한 통화 내용이 착각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생성된 착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실화괴담. 처음에 우리 집은 폐공장의 부지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곳이 주택가가 아니었는데 폐공장에서 사람이 2명인가 3명이 죽어서 폐업하게 되고 그 부지를 돈이 없던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폐공장을 받아서 집터로 쓰셨습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보이는 과거 모습인데 실제로 나이가 좀 됩니다. 사형제였고 여자 형제들은 한 방향은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독방 하나 주었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누나들이랑 같이 많이 잤고 가끔씩 마음은 따뜻하고 정 많은 형이었지만 그다지 다정다감하지 않았던 형방에서도 자곤 했습니다. 소위 말해 뜨내기 세월을 보냈죠. 어느 날 그 당시 7살인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검둥이라고 진돗개 잡종과 같이 놀았습니다. 잡종이긴 해도 꽤 똑똑한 녀석이었죠. 컨베이어 벨트 같은 옛 공장은 다 무너뜨려 흔적이 없었지만 아직까지 작은 창고 같은 것은 남아있었죠. 그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기어 말려 들어가 직원들이 죽었다고 들었던 기억. 그 작은 창고는 자재를 쌓은 것 같은 문은 뜯겨 없고 시멘트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전 제 키보다 높은 작은 창문으로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몇 초 있다가 다시 제게로 튀어나오더군요. 놀랬어요. 곰둥이는 그 창고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짖었죠. 어린 나이에도 그 돌이 어딘가 튀어 다시 나오기에는 시간의 텀이 있었고 누군가의 장난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체험한 것은 이런 간접적인 것들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외출하려고 오이 가세라는 말을 하면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알았어. 이런 대답을 해주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원래 귀신에 대해 회의적이신데 그때 당시에 가난했던 그 경험들은 아직까지 말을 하시며 TV에서 가끔 귀신 목소리에 관한 프로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라 직접 경험은 없었고 형이나 누나들은 괴로운 소위 말하는 가위 눌림 현상을 늘 호소했었죠. 결국 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을 보내고 가정 형편이나 아저 그곳을 벗어나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그곳은 오랜 세월이 흘러 아파트가 들어섰더군요. 이것만 말하면 좀 심심하겠네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아버지 직업이 예비군 중대장이셨어요. 그때 당시 월남전을 중대장으로 치르시고 간부하고 심하게 다툰 다음에 불명예제대 비슷한 거 했는데 아는 사람 도움으로 실업자였던 아버지에게 예비군 중대장 자리가 주어진 거죠. 그 당시 사는 곳이 그다지 대도시가 아니라서 살인사건은 동네에서 꽤 큰 사건이었죠. 경찰 이외에도 아버지도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평소에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24시간 정신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생활하다가도 가끔 머리가 이상해지죠. 그 사람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를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으로 끌어가서 아이를 칼로 몇십 발을 찔러 죽였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진술에서 아이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 시체를 발견한 곳으로 경찰도 출동하고 아버지도 출동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 차에 싣고 가는 도중 맑은 날씨였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좁은 길에 나무들이 쓰러져 마치 차의 길을 막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대요. 그 나무를 다 치우고 다시 길을 가면 볏짚 같은 것들이 통로를 막아져 있고 신기했대요.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대학 기숙사의 실화괴담.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 친구 대학 기숙사는 2인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 친구가 수업이 빨리 마쳐서 기숙사에 일찍 도착했대요.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자기 룸메이트가 이불을 머리맡까지 덮고 자고 있더래요. 색색거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엄청 피곤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친구는 늘 하던 대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했대요. 그 상태로 한 5시간 정도 흘렀나. 밤 11시쯤 돼서 자기 폰으로 룸메이트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문자로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알았다 하고 답장 남겼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그럼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근데 불도 안 켜고 계속 노트북만 했으니 주인은 어둡고 무서워 미칠 것 같고. 그런데 신체가 극도로 긴장하면 모든 기관이 민감해지잖아요. 분명히 침대에서 색색거리면서 숨 쉬는 거에 따라 이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까지 봤는데 도저히 착각했겠지라고 생각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색색거리던 게 안 들리더래요.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침 자기 방 앞으로 애들이 세면하러 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 타이밍에 문 앞에 있는 스위치까지 그냥 날아서 불 켰대요. 그런데 룸메이트 이불이 분명히 누가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불 켜보니 납작하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제 친구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넘겼대요. 다음날에 제 친구가 룸메이트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3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다른 친구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애가 하는 말이 어제 자기가 싫어하는 교양 과목이 있어서 빼먹고 PC방에서 좀 놀다가 룸메이트 보러 갔는데 룸메이트가 자고 있었더래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색색거리면서 자길래 자기는 제 친구 침대에 누워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도 룸메이트가 자고 있길래 룸메이트를 좀 흔들면서 야 나간다. 일어나면 연락해라 하고 말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제 친구가 방에 들어온 거고요. 그때 그 3명이서 오싹해서 죽는 줄 알았다대요. 한 일주일간 기숙사에서 꺼름직 해가지고 잠도 못 잤대요. 제 친구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몸부림을 치더군요. 4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친구의 실화괴담. 공동묘지 같은 산소에서 친구가 실제 있었던 일을 들려준 일이에요. 분위기 때문인지 그땐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기가 약해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보고 기이한 일들을 겪은 친구입니다. 늘 잠을 잘 때 가위를 눌리곤 하는데 이제는 익숙한지 길 때는 몇 시간 짧을 때는 몇십 분 걸려서 깨어난다고 했어요. 어느 한 번 친구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집 구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 라인 쪽에 장롱이 하나 있대요. 근데 장롱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무심코 자다가 장롱을 쓱 한번 쳐다봤는데 귀신 같은 어떠한 형태의 머리가 쓱 하면서 서서히 나오고 있더래요. 제 친구는 엄청나게 놀라서 엄마 하면서 소리쳤대요. 그 비명소리에 친구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서 문을 열고 왜 그래? 라고 말했대요. 장롱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그 어떠한 형태가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엇걸봤나 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꿈 때문에 놀래서 그랬나 봐요라고 말하고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대요. 설마 있거니 하고 장롱의 작은 틈을 다시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손과 머리가 쓱하고 서서히 나오고 있더래요. 또 친구는 놀래서 소리 질렀대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 헛걸 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어떠한 형태가 있으니 놀래서 그랬나 봐요. 또 제 친구의 비명소리에 친구 엄마가 달려와서 또 왜 그래? 라고 하셨대요. 괜히 친구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 최면으로 이겨내려고 다시 잠을 청했대요. 눈을 찔끔 감고 있었대요. 왠지 기분이 싸해서 살짝 눈을 떠서 장롱을 봤는데 이번에는 얼굴 형태와 몸이 장롱에서 나오려고 했대요.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정말 무섭고 죽을 것만 같았대요. 그러자 갑자기 그 장롱 귀신의 한마디. 엄마 왜 안 불러?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엄마를 불러서 딸이 걱정되어 달려왔는데 친구 엄마가 귀신이었던 거래요. 이 친구 실화 이야기 듣고 저 산소에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뒤에 있다. 가끔씩 자이로든 타이로든 뒤를 돌아볼 때면 녀석이 끔찍한 몰골을 한 채 멀뚱히 서 있다. 녀석은 내 뒤에 서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벌써 수년째 익숙할 때도 됐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놀란다.
그렇다고 녀석이 내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한 적은 없다. 그저 내 뒤에 서서 겁을 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바로 뒤를 돌아볼 때마다 녀석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미칠 지경이다. 예전에는 못 느꼈지만 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녀석을 요즘은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다. 저 멀리 점으로 보이던 녀석은 어느새 언제든지 내 목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두렵다. 뒤를 돌아보는 게 두렵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녀석이 나를 어떻게 할 것만 같다. 기극, 거창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첫 번째 비극도 그랬다. 나의 첫 비극은 할머니 댁에서 키우던 개의 죽음이다.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마다 반갑다고 뛰쳐나와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떨던 개. 할아버지, 걔 어디 갔어요? 얘, 죽어버렸다.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렸던 나에게 똥개 새끼 한 마리의 죽음은 그만큼 큰 비극이었다. 내 기억으로 그날 배가 고파서 쓰러질 때까지 울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그날 점심 메뉴로 할머니가 해준 보신탕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두 번째 비극 역시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장난의 대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고 참혹했다. 친구의 죽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도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했다.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언제 친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한 친구로 우리는 단짝이었다. 초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녔고 중학교도 같은 곳을 갔다. 우리는 늘 그렇게 붙어 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등굣길 나의 사소한 장난이 불러온 비극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이거 뭐야? 누구 주려고 선물을 가져온 거냐? 난 친구 녀석이 가지고 있던 선물 상자를 들고 냅다 뛰었다. 야, 너. 뒤를 보자 녀석이 필사적으로 쫓아오는 게 보였다. 누구 줄 건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쫓아와? 나는 그저 친구를 골려주려고 선물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쳤고 친구는 선물을 찾기 위해 내 뒤를 쫓아왔다. 굉음에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뒤를 바짝 쫓아오던 친구는 없었다. 뒤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트럭이 있을 뿐이었다. 친구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비극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극의 충격이 오래가지 않은 반면에 세 번째 비극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자꾸 내 뒤에 가까이 다가오는 녀석. 내 죽은 친구의 모습을 한 녀석. 내가 녀석의 몰골을 처음 인식했을 때는 너무 놀라서 거품을 물었던 걸로 기억한다. 트럭에 치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녀석은 내 뒤에 서 있었다. 뭉개져서 알아보기 힘든 얼굴, 제멋대로 놀고 있는 팔다리.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녀석은 차츰차츰 나와의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녀석과의 거리가 더욱 빠르게 좁혀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뒤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었다. 정신병원에 수없이 가봤지만 모두 특정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개소리만 짓거릴 뿐이었다. 약물 치료도 상담도 소용없었다. 오늘은 술김에 용기를 내어 뒤에 있는 녀석을 똑바로 보며 소리 질렀다. 친구끼리 이럴 수 있어?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알아. 죽을 만큼 미안해. 그래서 내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혼자 죽어서 심심해. 그렇게 나를 데려가고 싶어. 뒤를 돌아봄으로써 녀석이 더욱 가까워졌을 것이다. 이제 손 뻗으면 닿을 거리 정도. 무섭다. 사실 내 뒤에 있는 녀석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친구가 죽어서 변해버린 마음이다. 나도 친구도 서로를 이렇게 증오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뒤를 노리겠지. 비틀거리며 걸었다. 길이 구불구불 구부러지며 내게 다가왔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옆을 보자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트럭이 다가왔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냐?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트럭이 내 뒤를 스쳐 지나갔다. 간담이 서늘했다. 나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뒤를 봤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울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녀석은 뒤에서 두 팔을 쭉 뻗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녀석이 죽은 그날도 녀석은 내 뒤에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재수 없는 날. 당신은 오늘 재수 없는 날이 될 거야. 지하철을 탈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구걸하던 노인네는 내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더러운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빼고 반대편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구걸을 해댔다. 미친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한 푼만 달라고 굽실거릴 때는 언제고. 거지 노인네의 이중적인 태도에 기분이 더러워졌다. 안 그래도 비오는 날씨라 기분이 울적했는데 기분이 더욱 다운됐다.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하는 저런 거지한테 상소리를 듣다니. 나는 더러워진 기분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기 위해 노골적으로 거지 노인네를 노려보았다. 그 노인네는 내가 쳐다본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불쌍한 표정과 몸짓을 지어가며 반대편 아주머니에게 구걸을 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노인네가 불쌍했는지 아니 빨리 노인네를 쫓아버리고 싶었는지 그 노인네에게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를 건네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네는 구겨진 1,000원짜리를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연신 아주머니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노인네. 만약 아주머니가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욕을 퍼부었겠지. 내 생각을 듣기라도 한 걸까? 노인네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기분이 상했던 나는 두 눈을 부릅뜨며 노인네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노인네는 나와 아주머니를 비교라도 하는 듯 번갈아 쳐다보고는 이내 나를 내려다보며 실구석 보였다. 누런 치아가 도드라져 정말 더러워 보이는 웃음이었다. 저런 더러운 웃음이 또 있을까? 정말 역겹고 추잡스럽다. 노인네는 그렇게 웃어 보이고는 다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뭐 더 얻어먹을 거 없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슬렁거리는 노인네의 모습이 마치 시궁창의 쥐새끼 같았다.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리만 잘 잡으면 일반 월급쟁이보다 수입이 괜찮다는데. 그러냐? 나도 나중에 장애인인 척하면서 구걸이나 할까? 내 맞은편에 서 있던 학생 둘이 거지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장애인인 척하면서 구걸을 하면 월급쟁이보다 잘 번다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쁘고 성실히 살아가는 월급쟁이 중 하나로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병신 같은 새끼들. 그래, 너희 같은 놈들이 나중에 저런 거지 새끼가 되는 거야. 한심한 학생들에게 마음속으로나마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었다. 이번 역은 이수역입니다. 벌써 내릴 역이 되었나? 젠장, 망할 노인네와 머저리 같은 학생 덕분에 출근길 동안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앉아 있었는데도 온몸이 뻐근하다. 나는 겨우겨우 피곤에 절어있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문 앞으로 향했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거지 노인네가 학생들을 밀치고는 재빨리 내가 있던 자리에 몸을 던졌다. 나는 곁눈질로 놈을 쳐다봤다. 놈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자리에 앉자마자 낄낄댔다. 기분 탓인지 출입문 열리는 소리도 요란한 게 신경에 거슬렸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모자를 쿵 눌러 쓴 남자 하나가 내 어깨를 치며 들어왔다.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는 것이 순서일 텐데. 나는 지하철 문 밖으로 나가면서 내 어깨를 치고 들어간 녀석을 응시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 고작 빈자리 찾으려고. 수준 낮은 새끼. 불쾌함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욕을 한 바가지로 들이부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짜증났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짜증나는 일투성이다. 거지 노인네의 저주어 머저리 같은 학생들 그리고 어깨를 툭 치고 가는 미친놈. 비오는 날씨까지. 잠깐 손을 보니 우산이 들려있지 않다. 우산을 깜빡하고 자리에 두고 온 것이었다. 재빨리 뒤를 돌아왔지만 지하철 출입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되는 일이 없다. 문득 내 자리에 앉았던 거지 노인네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끼끼끼. 그래서 웃은 거였나. 우산을 두고 가는 내 멍청한 모습을 보며 신나게 웃었을 놈을 생각하니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빌어먹을 놈. 나는 하는 수 없이 우산을 사기 위해 지하철역 안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지하철 바닥을 놈들의 면상이라고 생각하며 짓밟으며 갔다. 거지 같은 노인네. 머저리 같은 학생들 그냥 미친놈. 그렇게 해서라도 화를 풀고 싶었다. 성큼성큼 놈들의 얼굴을 밟으며 가다 보니 금방 편의점에 도착해 있었다. 우산 하나 주세요. 나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다 팔렸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재수없게 말했다. 네, 다 팔렸다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우산 다 팔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재수없게 말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재수없게 말했다. 터벅터벅 편의점을 걸어 나왔다. 순간 내 입술이 제멋대로 벌어지며 말했다. 오지게 재수없는 날이구만. 지하철 출구로 향할수록 방정맞은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죽어도 비를 맞기는 싫었다. 나는 비를 막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비를 막을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쉬운 대로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하철역이랑 회사랑 먼 거리가 아니기에 와줄 거란 생각에서였다. 여보세요? 박 대리야. 지금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고 싶었다. 근데 박 대리가 느닷없이 내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김 대리, 비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났어. 뭐라고 말할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을 꺼버렸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익히 알고 있었다. 거래업체들이 도미노 쓰러지듯 줄줄이 쓰러졌을 때부터 우리 회사도 곧 쓰러진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에는 계속 나갔다. 부채 때문에 밀려버린 월급 생각에 그것 하나 때문에 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나에게 밀린 월급을 줄 능력이 없다. 죽어버렸으니까. 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회사가 부도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참 재수없는 하루다. 생각해보니 집에서부터 재수가 없었다.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는데 아내가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현관문 말이야.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꾸면 안 될까? 그게 뭔데? 번호로 문 여는 거 있잖아. 비밀번호 해가지고 여는 거, 응? 아내가 자꾸 말을 걸어서 구두끈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묶이지 않았다. 돈 아깝게 왜 바꾸려고? 아니, 요즘 이쪽 주변에 좀도둑들이 설치는데 열쇠로 된 문은 쉽게 따고 들어온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바꾸자. 응. 그 돈으로 애 먹일 분유나 사. 아내가 이런 소리를 내뱉을 때면 회사의 사정을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받은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었다. 나는 아내를 무시하고는 그냥 일어섰다. 여전히 구두끈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는 않았다. 아이, 그러지 말고 바꾸자. 아내가 내게 바짝 다가오더니 팔에 잡아당겼다.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구두끈을 밟은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내를 밀쳐서 쓰러뜨리고는 소리쳤다. 너 왜 그래? 진짜? 남편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마당에 돈 쓸 궁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꼭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달고 걷는 것 같았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속도를 내서 걷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내가 생각해도 험한 꼴을 보이며 넘어졌다. 나는 혹시나 누가 봤을까 하고 재빨리 일어났다. 불행히도 슈퍼마켓 아저씨가 내 꼴을 보고 말았다. 아저씨의 주름진 미간을 보니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게 훤히 보인다. 아마 내가 지나가면 배꼽을 잡고 웃어댈 게 분명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 내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가관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어 있고 구두끈은 풀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집과 회사가 가깝다는 점이다. 만약 집과 회사가 좀 더 멀었더라면 오늘 이보다 더한 꼴을 여러 번 당했을 것이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어느덧 집에 도착했다. 아쉬워. 아침에 저지른 일도 있고 해서 들어가기가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바깥에서 비를 맞을 수는 없었기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반응이 없었다. 나는 두 번 연달아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가 경망스럽다.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어라? 문이 열려있네.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 있었다. 참 이상하게도. 문을 열자 집에서 아들 녀석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왔는데. 나는 일부러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아내는 나무 토막처럼 누워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슬며시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다행이다.
아내는 숨을 쉬지 않았다. 바닥에 머리부터 부딪혀 즉사한 것이었다. 솔직히 그렇게 쓰러져 놓고 살아있다면 곤란했다. 다행이다. 해묘나 아내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오늘 하루가 통째로 재수없는 날이 될 뻔했다. 죽은 아내 덕분에 재수없던 오늘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거세게 두들겼다. 내 심장도 그에 맞춰 거세게 뛰었다. 문을 잠그지 않았으니까.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꼼짝마. 경찰들은 죽은 아내 옆에 멀뚱히 앉아있는 나를 보며 소리쳤다. 누가 신고했지? 분명 나는 아내를 밀쳐 쓰러뜨려 죽여놓고 문을 잠그고 나왔다. 목격자 따위 있을 리가 없다. 1살도 채 안 된 아들 녀석이 신고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 그렇다면 그러고 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 경찰들이 내게 서서히 다가왔다. 좀두둑.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다. 주변에서 열쇠를 따고 집을 털어 간다는 좀도둑. 대충 정황을 봤을 때 좀도둑이 열쇠를 열고 들어왔다가 신고를 한 게 분명하다. 망할 좀도둑 새끼. 그냥 물건만 훔쳐서 나가면 될 것을 신고는 왜 하고 지랄이야. 경찰은 내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는 나를 끌고 갔다. 수갑이 꽉 조여서 손목 마디가 아팠다. 좀도둑이 내 놈이었냐? 나는 봤다. 현관으로 끌려가면서 봤다. 현관 구석에는 내가 지하철에 두고 내린 우산이 있었다. 당신은 오늘 재수없는 날이 될 거야. 터벅터벅 현관을 걸어 나왔다. 순간 내 입술이 제멋대로 벌어지며 말했다. 오지게 재수없는 날이구만.